이렇게 두 번째 인사를 드리는데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인사를 드렸지만 78년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82년도에 ROTC 20기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생활을 한 30여 년 했는데 군생활을 하는 중간에 건강이 좀 악화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군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퇴직을 해서 뭘 할 거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자. 그 사회복지 분야 또 학업을 좀 했는데 사회복지는 나이 먹은 남자 또 병든 남자가 하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또 법학을 좀 공부를 또 다시 시작을 해서 퇴직한 후에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 봉사활동도 좀 하다가 또 다른 이제 경영학 분야도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도 한 2번 반쯤 다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하다가 여기 홍성에는 이제 온 지가 5년 차 됐습니다. 홍성이 5년 차 됐는데 홍성에 와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운대학교에서 의뢰교수로 강의를 좀 했고 지금은 또 이제 행정복지연구소하고 창업경영연구소랄지 이런 연구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분야는 이제 사실 홍시화 국장을 알게 돼서 홍시화 국장께서 우리 충남 농업회의소 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강의를 한번 부탁을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무국장을 도와서 나도 뭔가 이 분야에도 한번 기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 아까 우리 금산이시라고 그랬나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논산 네. 사무국장님께서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끝나는 시간을 꼭 지켜라. 1시간 동안 12시 반에 끝나는데 당진이에요? 당진에서 당진. 네. 네. 아무튼 그 전에 원래는 제가 이제 2시간 정도를 예정을 했었는데 이제 강의 시간이 1시간이 됐는데 또 이렇게 1시간 이내에 또 끝내도록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핵심 위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이 근무를 하셨죠. 저도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어려서는 저도 농촌에 많이 살았고 또 군생활하면서 전후반 각급 부대 농촌에 많이 다니면서 농촌 봉사활동도 다녔고 농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또 그 농업인들의 그 애로사항도 좀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농자 천하지 대문. 이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언제 때 쓰는 용어입니까? 지금도 이 말이 맞을까요? 들립니다. 예, 맞을지 틀릴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느냐 농업정책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삼농정책 하는데 삼농정책이 농촌과 농업과 농민의 정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가사전적인 정의도 있고 또 법률적인 정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농업회의소를 만드는 것도 뭐 때문에 만듭니까?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률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인 용어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서 이제 조선시대 때나 뭐 그 이전에 농업을 살펴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제 해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농업을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 짓는 거는 1995년도를 저는 이렇게 구분을 쳤는데 그 이유는 이제 1995년도 1월 1일부로 WTO 체제가 되었죠. WTO 체제가 되면서 우리 농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을 잘랐고 그리고 이제 2022년 금년이 2022년이니까 2022년 이후의 농업은 어떻게 갈 것이냐 오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농촌, 농업, 농민에서 24절기가 나와 있는데 저 24절기가 지금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거의 맞던데.
네,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상 체질이 있어요. 사상 체질. 사상 체질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네, 그렇죠. 네, 역시 빠르십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왜 맞을 수도 있느냐?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은 이제 없겠죠, 여기에. 옛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제주도에 사시는 분의 99.9%가 제주도에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에서 죽었죠. 제주도의 지형과 제주도의 기상과 제주도의 먹거리를 먹고 살고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제주도민의 체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충남도에서 왔는데 하루는 아침은 충남에서 먹고 점심은 제주도에서 먹고 저녁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 가서 먹고 잠은 어디 가서 잡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가서 자고 아니면 뭐 비행기에서 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 체질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농업 정책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컵이 2개 있습니다. 컵 2개. 왼쪽 컵을 보면 공통점은 뭐죠? 네, 공통점은 유리죠. 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질문이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컵에 물이 얼마큼 있습니까? 네, 얼마큼 있습니까? 중간. 네, 그렇죠. 중간이 있죠. 반이나 있습니까? 반뿐이 없습니까? 반이나 있습니다. 반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그렇죠.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왼쪽 컵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컵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컵처럼 상상이 부서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느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베이비붐 세대가 1953년 7월 27일 날 6.25가 끝나고 55년부터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럼 여기 5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컵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예.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물이 반뿐이 없든 반이나 있든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유리컵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네, 저렇게 조금 분석이 좀 잘못돼 가지고 파산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 삼농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마을이나 지역, 이렇게 지역적인 개념으로 농촌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농업은 토지에서 인간에게 유효한 어떤 생산물을 얻어내는 이런 직업적인 면으로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농민은 농사를 생업으로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뭡니까? 어떤 직장의 실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직업적인 개념으로 해놨는데 농업이라는 거에서 전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1차 산업의 농업일 때는 그냥 모두가 다 농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축산업, 과수업, 곤충산업 이런 것들이 다 각각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분리돼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사짓는 일도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농업 선생님이 농사를 대농을 짓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농대를 나오셔서 농사를 지어요. 그럼 이분은 학교 선생님 월급보다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입이 더 많았어요. 그럼 이분은 농업인일까요? 학교 교직원일까요? 수입이 많으니까. 근데 학교 가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교직원입니다. 그럼 선생님도 맞고 농업인도 맞고, 그쵸?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활의 변화가 됨으로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신분의 변화를 이와 같이 지금은 농촌 농업 그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우리 농촌의 뭐라고 할까 정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은 읍면지역, 그의 농업 관련 지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지랄지 뭐 연예인 마을이랄지 우리 저 내포에도 이런 마을이 있어요. 이런 마을을 농촌으로 볼 수 있겠느냐? 또 농업도 이제 직업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저런 관광농업이랄지 친환경 농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농업 효율수를 법제화하기를 원하듯이 저런 분야별로 이렇게 법제화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으로 되어 있는 6차 산업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6차 산업 다 아시죠? 6차 산업은 곱하기 산업입니까? 더하기 산업입니까? 곱하기도 맞고 더하기도 맞고. 자, 곱하기 산업을 한번 해볼까요? 6차 산업이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뭐가 나옵니까? 6이 나오죠. 그런데 6차 산업이 우리 1차 산업인 농업을 근간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1차 산업인 농업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1차 산업이 없이 0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더하기 산업으로 해야 맞죠. 네. 그래서 6차 산업은 우리 1차 산업을 반드시 기간으로 해야 맞습니다. 네. 그런데 1차 산업은 플러스 산업만 하면은 영원히 2차 산업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적절한 곳에는 또 더하기 곱하기 산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은 그동안은 농사를 짓는 우리 자연인만을 농업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농업법인도 나와 있어요. 그죠? 조합법인도 나왔고 회사법인도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안 보이는 법인도 이제 농업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 우측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공간은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에서 직업,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 농어민이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간도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이제는 그렇죠. 꼭 토지를 이용한 공간만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도시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에 이렇게 사물이 나오듯이 이제는 스마트팜 해가지고 도시형 공장에서도 채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공간도 이제는 유무형의 공간이 새로 나오고 있고 인간도 자연인 플러스 범인으로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전화로 좀 질문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지구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만 지구촌의 변화를 보면 정말 우리 지금 현대가 이만큼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도 또 농민도 농업도 이렇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적어도 우리 이 조선이라는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과 같이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우수한 과학기술도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자, 좀 시간을 뛰어넘어서 1876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박람회를 했어요. 과학 박람회를 했는데 여기에 전화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베리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어가지고 박람회에 내놓으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옵니다. 브라질 대통령한테 이 전화기를 설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벨이라는 전화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1876년에 전화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2년이죠. 몇 년 지났어요?
한 150년 정도 지났나요? 예, 대충 한 150년 전, 200년이 안 지났죠. 한 150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 전화기가 몇 번 바뀌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간단히 나왔던 삐삐, 카폰 이런 거는 나오자마자 또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걸, 스마트폰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전화기를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는 거를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빨리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다 활용을 한다 못한다? 네, 기능을 다 활용을 못하죠. 그 다음에 1903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61년에 소련에서 우주인이 처음 나왔어요. 로켓티에 그 인공위성에 우주인이 타고 지구 궤도를 처음으로 한 바퀴 돕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한 60년 걸렸죠. 대충 하면 50년 걸렸다고 봅시다. 비행기라는 물체가 나오고 나서 5, 60년 만에 이 비행기가 어디를 돌았어요? 지구를 돌아갑니다. 그 우주인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깜짝 놀랐죠. 냉전 시대에 우리가 먼저 소련에 질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자 해서 바로 달에 사람을 보냅니다.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착륙을 하죠. 그렇죠? 가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나의 이 적은 한 발이 인류에게는 엄청난 커다란 거리를 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첫 발을 띄웁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50년, 6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농업인 중에서 50대가 계신다면 우리 사무국장님, 당진 사무국장님 혹시 연세가 비밀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보니까 50대일 경우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우리가 비행기를 처음 띄울 때 저 비행기가 달에 갈 거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어요. 그럼 지금은 달에 가요. 화성을 가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 이제 화성에 농업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짓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이 지금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된 양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가 이렇게 변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이와 같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금속발자를 만들고 한글을 만들고 유일하게 한 글을 유네스코 등록 재산으로 문화유산으로 누구를 위하여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이 있는 것은 한글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런 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뛰어난 민족이 그동안에는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하고 외부로부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하고 또 외세의 침입을 그냥 방어만 하는 국가를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쇄국 정책을 하다가 우리는 일본은 외국이 오네, 저게 뭐야, 신기한 게 왔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야, 우수한 꼽아봐. 너는 미국에 가, 너는 영국에 가, 너는 프랑스에 가. 갔다 5년 후에 돌아와봐. 갔다 와서 너는 뭐 배웠어? 다 배웠어. 야, 이거 다 일본 걸로 해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는데 한국은 뭐예요? 일본 놈은 뭐 마구, 뭣도 마구 우리가 이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일본에 35년, 36년 동안 짓밟혔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도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선진 문호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인 세월이 우리도 1차 경제개발한 이후에부터 한 몇십 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지금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인정 안 씁니까? 네. 선진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베이비 부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생각을 못해요. 왜? 그동안 항상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다가 쟤네들이 선진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인지를 모르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995년 1월 1일부로 세계 무역기구가 되면서 무역기구에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야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작년에는 UN 그 무역개발위원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때때로 미국과 일본보다 앞서가는 과학기술도 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한글을 창제하는 저렇게 우수한 머리가 있었으니 저런 시대를 본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나시죠? 네. 우리 농촌은 여러분들이 태어났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농촌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은 이랬고요. 우리 농민들은 개천에서 저렇게 하계 휴가라고 할까? 아니면 놀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비슷할 겁니다. 삶이. 그리고 이 사진은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6.25 전쟁 때 그래도 우리에게 교육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의 오늘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농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농촌은 이런 이거 뭐라고 그래? 초가집 있습니까? 없지요. 이미 지금 개발이 다 하고 농촌에도 아파트가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논에 있는 소는 없죠. 예, 물론 한두 마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논에 있는 소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는 육으로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저런 데서 우리 저 휴가를 보냅니까? 농민들이? 아니죠. 이제 우리 농민들도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유럽으로 가서 저도 자주 해외에 나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유럽을 가서 스위스 저 어디 융플라우인가 거기 지구의 꼭대기라고 하면 아무튼 거기 올라가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눈이 있어요. 예, 눈이 있죠. 대한민국산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산 혹시 가보신 분 대한민국산 컵라면이 거기 있어요. 그 대한민국산 컵라면 안에 들어있는 말린 채소, 이 말린 채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그 식재료가 바로 전 세계 컵라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상겁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빨리 가죠. 자, 1945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우리 농촌 농업은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갔습니다. 1945년 우리 해방됐죠. 해방되고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미군정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세웠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일어났어요? 6.25 터졌죠. 6.25 터져서 또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미군정으로 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5.16 터졌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하기 전에 일단 우리 5.16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그건 역사학자들이 쓰기로 하고 자우지간 5.16 이후에 우리는 제1차 경제개발을 시행을 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을 하면서 농업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경제의 한 분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경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제라는 거는 재화와 용역, 즉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해서 소비하는 과정이 뭐다? 경제입니다. 그럼 우리 농산물도
생산을 해서 유통해서 소비하는 과정이 경제죠. 근데 경제 규모가 크면 생산하는 양이 많거나 비싸거나 뭐 이런 것이 이제 경제 규모가 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농산물은 경제 규모, 전체적인 경제 규모에 봤을 때 어저께 강의하신 분이 설명했다시피 삼성의 이익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적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야 우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근대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려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월남 파병도 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도 하죠. 그 뒤에 2차 경제개발을 할 때는 야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을 했으니 이제는 공업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듭니다. 농업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과 장비들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농촌에도 농업에도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촌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손은 어디로 갔어요?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 우리 전부 허리법에서 모내기 하던 거를 이제 기계가 다 하잖아요. 자동으로. 시파종도 드론으로 하고. 그래서 기계화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도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여러분들 아마 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고뇌, 아무튼 이런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경제개발 때는 이제 농업도 어느 정도 되고 공업도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농어촌도 한번 혁신을 한번 해보자 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제 혁신을 한번 해보자 해서 통일교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 식당에 가봤더니 밥이 두 종류가 나왔어요. 그 두 종류 밥을 퍼보니까 하나는 우리나라 쌀이고 하나는 어디 동남아 쌀 같아요. 네. 혹시 보셨나요? 네, 쌀 두 종류. 하나 쌀은 어떻게 바람 불으면 널널합니다. 그런 밥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지요. 동남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찹쌀로 밥을 먹으면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걔네들 것만 먹어봐야 돼요. 우리는 걔네들 거 밥을 먹고 돌아서면 꺼져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어떤 쌀 자극이 되면서 녹색 혁명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오일 파동도 오고 또 그런 어려움이 또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현대조선을 만드는 정주영 회장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당시에 야 정주영 회장 보고 조선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현대가 당신 거냐? 국가에서 이만큼 도와줬는데 국가에 필요해서 만들라면 만들어야지 왜 못 만든다고 하냐?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나왔죠. 영국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영국에 돈을 빌리러 가니까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야 너네 나라 무슨. 그래서 정주영 회장 꼭 다가 그런 것만 아니지만 주머니에서 뭡니까? 5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놓고 거북선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네 나라보다 이렇게 못 살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도 한때는 너가 못 만들었던 철갑선을 너네보다 먼저 우리가 만들어 놓으라. 우리에게 여건만 주어진다면 너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한번 믿어달라.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조선소를 세우죠. 응?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농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차 경제개발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기 좋아졌고 데모도 많이 할 때죠. 좀 어려워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기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을 수출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 공산품을 수출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때쯤 되면 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좋은 농산물 바다에서 좋은 거 잡으면 일본으로 수출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딸기 이런 우리나라 좋은 거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우리는 좀 못생긴 거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갔다 오면서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코끼리 밥통 가지고 들어왔죠. 그쵸? 코끼리 밥통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 농민들도 전부 코끼리 밥통 하나씩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2차 5.18 파동도 겪고 1979년 11.6도 겪으면서 11.6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11.6도 겪으면서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경제개발을 하면서는 이제는 5차 경제개발은 누가 합니까? 이른바 50 세력이 하죠. 50 세력이 하면서 야 경제개발보다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을 하자 이렇게 해서 농어촌 발전계획까지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이때 문제가 뭐가 생겼습니까? 야 이제 소가 경운기가 이때 경운기하고 트랙터가 막 나와서 농사를 지을 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가 필요 없어요. 소를 어떻게 해라? 농가의 소득으로 좀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외국산 소를 들여오죠. 근데 적정량만 들여오면 됐는데 이때 또 그 누구누구가 있죠. 여러분 꼭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 누구누구가 있어서 누구누구의 압력으로 소 이상의 우리 적정량 이상의 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가 파동이 일어나죠. 그쵸? 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소가 파동을 또 우리 농민들이 잘 이겨내고 지금은 또 소농사로서 또 성공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6공화국 때는 제 6차 경제개발을 가는데요. 6차 경제개발을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농민들도 농민과 농촌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농촌도 경제성 있게 이렇게 뭔가 경제력을 가지는 농촌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농업인도 이제는 좀 전문가들로서 이렇게 농업을 하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우리 농민들이 사는 농촌 마을이 뭡니까?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허접하게 시골집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과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당히 이제 깊어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공산품은 많이 수출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농산품을 수입해 오다 보니까 우리 농산품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정책이 지금까지도 계속 될 수밖에 없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도 빨리 선진화 농업이 들어와서 지금 일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일부는 또 된 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농업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1950년도 이제 6.25 끝나고 한 60년도쯤만 했어도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한 거의 80%쯤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농업에 전업하는 인구 한 8% 이렇게뿐이 안 됐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전쟁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거의 한 95%가 대부분 농업을 했어요. 그때는 흑인을 데리고 농해를 했죠. 지금은 미국은 전부 다 뭘로 합니까? 기계농으로 하죠. 그래서 농촌 인구가 1 내지 2%뿐이 안 됩니다. 그 1 내지 2%뿐이 안 되는 농촌 인구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이 우리 한국에 수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또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꼭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88 올림픽을 하죠. 88 올림픽은 84년도에 뭘 했습니까? LA 올림픽을 하면서 반쪽 올림픽을 합니다. 반쪽 올림픽을 하고 나니까 88 올림픽 때는 이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대략 한 200여 개국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169개국인가 그랬다고 해요. 근데 160개국이 88 올림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화합, 남북화합, 모든 화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합이 될 때 이제는 뭘 하자? 우리 6공에서 추진했던 정책, 국방정책을 추진을 하죠. 소련과 외교도 맺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래서 이때야 돼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이때쯤 되면 북한보다 경제력이 훨씬 앞서가는 시대가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서 96년도 7차 경제개발을 할 때는 이제 신경제개혁이라고 해서 이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죠. 1995년에 WTO 체제가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WTO 체제 협상을 한 10여 년 이상 끌고 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농촌 수입에 대한 농산물 수입에 대한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수입을 계속 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거부 운동도 있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6년도에 OECD 가입을 하죠.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3페인도 터뜨리고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졌는데 웬걸 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의 부도가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도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딱지가 붙죠. 그렇죠? 빨간 딱지가 붙어서 텔레비는 50원, 냉장고는 10원, 자동차는 200원, 이렇게 해서 빨간 딱지가 붙여서 나갑니다. 우리 국가도 지금 그런 형편이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면서 어렵게 또 이거를 헤쳐나갔습니다. 그죠? 이때 귀농귀촌이 일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귀농귀촌은 이루어져도 베이비붐 세대인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한 30대, 40대쯤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농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흔한 말로 잘리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 퇴직을 당하시는 분들도 야 그러냐 그러면 집에 내려와봐라 농촌에 내려와봐라 농촌에서 1, 2년 버티고 그러면 정 어려우면 내가 쌀은 줄게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쌀과 또 반찬 이런 걸로 생계를 이어나갔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농촌은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기초적인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이런 집단으로서 역할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의 농촌은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농촌에 가면 대부분 다 뭐예요? 고령화 돼 있죠.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농촌을 뒷받침하고 있으면서 농촌과 농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산업화를 시키고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제겠죠. 과연 그러면 우리 농촌을 이대로 그냥 제가 이 슬라이드 첫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농촌을 깨버릴 거냐 아니면 다시 화려한 컵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현재 농촌에서 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귀농귀촌 청년 귀농인을 이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호상. 한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살던 시대에는 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는 야 내가 여기 팔다리가 쑤신다 내일 비 올 것 같다 뭐 덮어라 뭐하고 틀림없이 비가 옵니다. 그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왜요? 기후변화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돌아가시면 한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경험의 시대일 때. 근데 지금은 지식 진흥화 시대예요. 그래서 한 노인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이 스마트폰 경험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지요. 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팜을 하는 기술은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신중년이 더 잘 알아요. 젊은이가 귀농귀촌을 한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야, 내 때는 나 때는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이제는 안 통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자, WTO 체제가 되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 개도국주의를 인정해줬지만 2019년도에 우리가 스스로 개도국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이제 농업기본법이 이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농업효율소법을 법제화로 만들고자 원하듯이 이제 법도 서서히 발전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농산물도 다양한 브랜드가 나와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하고 BMW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느 차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BMW 좋다고 그러죠. 일단은. 근데 지금은 뭐 제네시스도 BMW 못지않게 뭐 좋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브랜드거든요. 근데 농촌 브랜드도 이때 막 나옵니다. 우후죽순으로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도 아마 농촌 브랜드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홍성에서도 뭐 홍성한우, 홍성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자. 또 예산은 뭐 또 얘는 예가정성 뭐 이런 브랜드를 만들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리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 농업회의소가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법제화가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죠. 법제가 서둘러야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IMF 구제금융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최초에 칠레하고 FTA도 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농촌보다는 이제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때 혁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혁신농촌을 만들었더라면 아니면 혁신도시와 혁신농촌을 같이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법인을 만들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농업 경영체를 만들어서 뭐를 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직불계를 만들죠. 그래서 이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을 만들어서 사실은 직불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직불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2020년에 이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이라는 정식 법을 만들어서 법과 시행령이 틀린 걸 여러분들 아시죠? 법을 만들어서 직불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농업농촌식품산업법이라 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업과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전 국민의 식품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업회사법인과 조합법인은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의 농촌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저게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 속의 농촌. 네, 도시일 수도 있고 농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기를 농촌이라고 해야 맞겠습니까? 도시라고 해야 맞겠습니까? 우선 농촌이라고 해야지. 네, 농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합니까? 작업복을 입고 일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신사복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일합니까? 신사복 입고 일하죠. 그렇죠.
지금 농민의 우리가 생각하는 농민하고는 거리가 거리가 멀죠. 이미지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농민의 생각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의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요. 농업에 대한 생각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런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거나 미래 농업에서 보시면은 뭐가 드론이 농사 짓고요. 제가 딸기농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시설농 하는 데도 가봤습니다. 가보면 저 기계를 작동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서너 사람 필요 없어요. 딸기농 하는 데도요. 딸기 딸 때만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스위치 누르면 농약이 쫙 뿌려져요. 그렇죠? 또 스위치를 누르면 비료가 쫙 갑니다. 한가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스위치를 누르는 거를 내가 어디 제주에 왔다. 그럼 제주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스위치 딱 누르면 우리 집 딸기 농장에 물이 가고 기름이 가고 이 덮개가 열리고 닫히고 습도 조절이 되고 다 합니다. 그런 농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농촌이 우리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생각했던 농촌하고는 천양지판이죠.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020 금년도 이후에 금년도 이후 물론 이제 지금 세대 이후가 되겠죠. 지금 세대 이후에 우리 이 농촌과 농업과 농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농촌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미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거 비 올 것 같다. 이게 맞다 안 맞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올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뭐 가을 태풍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을 태풍도 뭐 2개, 3개씩 올라옵니다. 이제 이렇게 지구 환경이 기후 변화에서 많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엄청 태어날 걸로 인간은 증가될 걸로만 생각을 했죠. 1700년도, 1789년도인가 영국의 경제학자인 멜서스라는 인구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는 산술급술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난다. 산화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산화 제한했죠. 여러분들은 몇 명, 자녀분들이 몇 명이십니까? 통상 보면 하나는 둘이죠. 네, 하나 둘입니다. 저도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몇 형제가 됐을까요? 다섯이요. 네. 기본이 5, 6이죠. 기본이 5, 6. 5, 6인 제가 하나, 둘 낳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날 걸로만 생각했는데 인구가 급감하는 거예요. 인구가 급감하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일을 해야 되죠. 로봇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이 생겼죠. 앞으로는 동물 가족이 아니라 이제 기계 가족이, 기계와 같이 사는 가족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고요. 세계 속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200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 선두에 10여 개국 앞에 우리 한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 개의 수레바퀴 속에 한국이라는 국가도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 경제에 CPTPP고 IPEP고 이런 국제 조약이 지금 성립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CPTPP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WTO 체제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 없애라, 비관세 없애라, 관세, 비관세 이런 거 없애고 자유무역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이 충남 농업회의소 우리 회장님들이 잘하셔서 또 우리 홍성 농업회의소 소장님 잘하셔서 홍동에 유기농 단지도 있고요. 저는 유기농으로도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에 대해서 관심도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러하니
우리는 약품 친 거, 그런 좀 이상한 거는 안 받는다 그래서 수입을 자제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CPTPP가 열리면 아마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데모를 한다고만 또 될 거냐? 꼭 그렇지만 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을 완전히 깨기보다는 좋은 컵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의 순이익이 50억이라는데 우리 농촌 총 생산이 50억이라고 그러면 한 개 기업만 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농촌의 규모는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농촌의 규모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우리 정치인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농업회의소, 농업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과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경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과 농업과 농민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제는 이렇게 보내게 하던 거 이거 생각나시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 위에는 뭡니까? 이제 애들한테 6차 산업 경험에서 체험 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려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고 기계와 이 자동화에 대한 걸 많이 익혀야 되는데 이렇게 익히기에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 물려줘야 될 때입니다. 물려주고 우리 이만큼 했으니 내 몫은 여기까지니 후세들은 너희들이 좀 해달라 이렇게 물려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아까 곱하기와 2차 산업의 곱하기와 더하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9 더하기 9는 18이 됩니다. 근데 9 곱하기 9 하면 80일이 거꾸로 뒤집어지죠. 더하기와 곱하기를 이렇습니다. 그런데 0 더하기 9는 얼마입니까? 9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0 곱하기 9는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그 무조건 곱하기가 좋다? 무조건 더하기가 좋다? 그것도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곱하기와 더하기를 적절히 써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처음에 농자 천하지 대본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농업도 지능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농업이 지능화와 더하기와 곱하기를 함께 어우러져는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농업은 깨진 유리컵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깨진 유리컵이 안 되는 대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멋진 유리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유리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려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자, 어떤 아이디어냐? 이거 정주영 회장이 전부 썼던 방식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유엔군 묘지는 뭐냐면요. 1950년에 6.25가 일어났죠. 뭐 일부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데 좌우지간 6.25가 일어났어요. 많은 유엔군이 왔습니다. 유엔군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유엔군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부산에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유엔군 묘지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유엔군 묘지를 1952년도에 미국의 VIP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자기네 나라 VIP가 오는데 야 이렇게 허허벌판에 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아까운 목숨이 죽었는데 묘지조차 이렇게 만들면 너무 쓸쓸하지 않느냐. 이 묘지에 잔디를 입힐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때 뭐 잔디가 있었겠습니까? 잔디를 가꾸는 기술이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골프장에 피는 뭐 인조관이라도 깔았겠죠. 그래서 다 묻습니다. 기어가는 사람들, 뭐 농촌, 야 여기 잔디를 깔은 사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정주행이 내가 할게요. 그 대신 돈을 3배를 달라. 오케이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잘하시네.
낙동강변의 보리를 3배를 주고 삽니다. 사다가 쫙 깔습니다. 우와, 이게 한국의 잔디야? 오케이, 굿. 정주행 회장 생각은 잔디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를 파랗게 만드냐 안 만드냐 이렇게 생각이 따지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죠. 두 번째, 소양강댐은 일본의 자본을 들어올 것이냐 우리 자본을 쓸 것이냐인데 결국 우리 자본을 썼죠.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때 건설부 장관 일본 거를 써야 된다고 북북 우겼죠. 대통령한테 가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을 써서 일본 기술과 자본을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었죠. 서산 간척지 배 어떤 배? 화물선 폐 화물선 갖다가 물막이 공사 마지막 공사했죠.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중동 진출 이 시계가 지금 딱 3분 남았습니다. 중동 진출하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공무원을 보냈어요. 중동에 오일 달러가 넘쳐났습니다. 70년대 중동에 오일 쇼크를 가하면서 오일 석유 가격이 엄청 올랐죠. 오일 달러가 넘쳐납니다. 우리나라가 일할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야 가봐라 공무원을 보냈어요. 공무원 가보니까 아휴 거기 낮에는 떠 죽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물도 없어요. 일주일 만에 갔다 와서 안 된다는 소리만 입에 달아요. 막 개박음을 내고 안 된다. 정주영 회장을 부릅니다. 당신이 가봐라. 당신이 안 된다면 내가 포기하겠다. 정주영 회장 갔다 옵니다. 공무원들 일주일 갔다 올 거 정주영 회장 2박 3일 만에 갔다 옵니다. 그러고 됩니다. 뭐야? 야 장관 총리 들어와봐.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들어줘. 정주영 회장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텐트 치고 자자. 밤에 일어나자. 햇불 켜고 하자. 걔네들 기름 뚜하게 나온다. 기름으로 햇불 들려도 된다. 기름으로 햇불 켜니까 낮에보다 더 박지요. 물 담수 쓰자. 시멘트 모래 얼마나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동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농촌 농업효율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소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거북선 이 500원짜리 동전 이 거북선이 영국 너네들보다 우리가 먼저 만드는 철갑선이구나. 돈 빌려주라. 빌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농촌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국방 안보도 중요하지만 식량 안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식량 안보가 먹어야 합니다.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식량 안보를 담당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려면 우리 농업휴게소도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안 받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